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개했던 이후로 아마 세 번째인 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제가 정보 전달을 드렸었는데 정보 전달 말고 제 얘기를 좀 드리려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약간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온전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또 유튜브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보죠. 얼마 만에 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최근의 포트폴리오 변화이기도 하고 오늘 이전까지 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바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두 개 계좌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합쳐서 여기에다가 야후 파이낸스에 옮겼는데요. 이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시점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몇 가지 있죠. 최근의 포트폴리오 변화들을 조금 요약해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원래 항상 제가 뭔가를 팔 때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샀을 당시에 제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나리오가 빠그라졌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도저히 펀더멘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다 느낌이 들 때, 혹은 더 괜찮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주로 큰 수익을 봤던 거는 하나솔루션과 애플 등이었습니다. 시나리오 변경 때문에 매도하게 되었고 주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뒤에다가 제가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를 추종하기 때문에 ETF는 없습니다. 일단은 나간 녀석들, 아웃을 소개합니다. 하나솔루션, 애플, 니유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처음에 바라봤었죠. 저는 태양광과 그리고 모빌리티, AR, VR 분야가 앞으로 10년간 가장 많이 바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을 매수했기보다는 아마 그 안에 하나 큐셀 때문에 매수를 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태양광 공급 시장 점유율을 주로 주거용 분야에서 1등을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큰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가정용 솔라 부분에서는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나리오를 보고 들어갔을 때와 달리 달라진 시장 상황이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소, 특히 니콜라와 엮이면서 부분적인 과도한 상승과 변동성이 너무 빠르게 지속됨에 따라 저와 함께 오래 가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시장은 중국, 유럽, 미국 순으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50대 50으로 바라보자면 바이든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바이든은 부품 공급까지도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라는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까지도 최대한 많이 트럼프보다 더 강한 바이 아메리카를 주장하면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다 이행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에서의 시장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첫 번째, 하나 큐셀이 하나 솔루션 내부에서 비중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는 있는데 하나 첨단 소재나 케미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솔루션 전체에 저는 태양광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 큐셀을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매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뉴스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수소 경제에 자꾸 집중을 해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지금도 뭐 LPG나 디젤이나 휘발유로 나뉘어서 했었던 것처럼 전기와 수소도 어느 정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계속해서 조금 걸렸습니다. 이게 시장이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은 제가 당시에 AR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업들을 공부를 해보자니까 이게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거의 가뭄이더라고요. AR이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UI,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별로인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적어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의 그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애플은 여전히 좋은 기업이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공급을 늘려서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일단 5G망 자체에 대한 유효성에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5G를 하이스피드라 그래서 이제 5G를 아마 내놓을 것 같은데
5G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 시민들이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정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중요성보다도 애플의 서비스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서비스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은 특히 애플 TV 플러스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평들을 보니까 2-3일 정도 보니까 볼 게 없다 이런 평들도 많고 실제로 페이드 유저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R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애플의 프로맥스, 그러니까 프로 부분이나 뭐 아이패드에서도 상위 클래스를 중심으로 라이다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애플 이벤트에서. 그런데 애플 이벤트에서 AR에 큰 비전은 없었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당장 올 미래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R과 VR에 대한 공부를 한 2-3개월 계속하면서 더 괜찮은 기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유니티였는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니티? 이런 식으로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과 그리고 유니티로 게임 엔진이 2강 체제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AR과 VR 분야에서는 교육용을 만들든 뭘 만들든 거의 90%의 콘텐츠가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IPO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IPO나 스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IPO를 했습니다. 한참 여러분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관심이 많으실 때 유니티도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IPO를 해서 기대는 했습니다만 IPO하고 한 지금 6개월 정도는 쳐다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구루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6개월 정도는 이제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가 지금 당장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익을 거두기까지는 조금 멀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니우입니다. 중국 기업이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기 스쿠터를 파는 기업이죠. 전 세계에 있는 니우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테슬라처럼 스쿠터에서 OTA를 도입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붐을 맞이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까지 시장 관심이 쏠림에 따라 전기차 섹터로 묶여서 상승세가 좀 높았던 기업이죠. 6월까지도 한 11달러인가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는 2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가 됐죠.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산업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도심 내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대리기사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이동용 킥보드나 어쨌든 스쿠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일 것임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오, 전기차 기업이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처럼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돈 내고 스왑해서 쓰는 방식도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CEO와 경영진의 커리어 패스 중 CEO가 맥킨지, 퀄컴 출신이기 때문에 3G와 4G를 담당했던 공학자였고, 그래서 스쿠터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보고 변화시킬 모습을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니우가 했던 어닝콜을 듣다 보니까 이 기업이 수익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달러에서 3개월 정도 만에 2배가 됐는데, 이제 성장할 것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장할 것임은 알겠는데 지금 얼만큼까지가 반영이 돼 있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기업이 거의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아예 없는 것이냐, 그렇진 또 않아 보여서 성장세가 분기마다 대략 월가에서는 8%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그런데 이미 거의 다다음 연도까지 반영을 해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워드 PE가 69배에 달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조금 과잉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EO가 분명히 드라이빙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BMS 데이터를 통해서 배터리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데이터를 어디에서 쓰는 건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 처음에 투자했을 때 생각 중에 하나는 유튜브 리뷰를 제가 스페인에서 하신 것도 봤고 프랑스에서 하신 것도 봤고 한국에서도 한 10개 정도 리뷰를 다 봤습니다. 브이로그를 쓰시면서 니우의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평들을 다 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니우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고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온 녀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이즈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이 기업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상당히 조금 올랐던 시기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산업 전체적으로는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이며 때문에 긍정적으로 와치리스트에 보고서 있었습니다. 미국 지역에서 비하인드 더 미터, 특히 가정용 부분에서 인버터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2015년 이후로 연속으로 6년째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으며 매출 총이익률도 대략 30%에서 35%를 기록해왔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연평균 성장률은 2017년과 2016년 사이를 뺀다면 거의 50%씩 고성장을 보인 기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유럽, 미국계로 특화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이스라엘계이고 2019년에 이스라엘에서 공장을 증설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 아메리카를 하게 된다면 여기도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활동을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었으며 바이 아메리카의 리스크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엔페이즈라고 하죠. 이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바이 아메리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경쟁사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쓰고 있고 솔라엣지는 스트링 인버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 자체는 센트럴 인버터라는 집중형 인버터에서 스트링 인버터 쪽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의 가능성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볼 때 이 스트링 인버터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이 지점을 조금 더 강하게 저는 시나리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항입니다. 드론 택시, 그리고 UAM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대형 드론을 통해서 물류나 드론 택시에 가장 발빠르게 접목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켜본 지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켜본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기준으로 고층 빌딩용 화재 진압 드론인 이항 216F를 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부 지원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 항만 따로 불러다가 고층 빌딩 소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고층 화재 진압용 드론을 밀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드론 택배용 이항 216L 버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쓸데가 좀 많아 보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회사가 이항이 DHL과 협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고 아무래도 드론 택시보다는 화물 쪽에서 더 빠르게 접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또한 중국의 올해 말에 광시성 하주시에 세계 최초의 이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포트는 드론 택시만을 위한 공항인데 3층 규모로 완공이 될 예정이며 관광 드론 택시로 운영되게 됩니다. 회사 규모는 대략 5천억 원 규모로 조금 작은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채겠죠. 그런데 부채가 많지 않았고요. R&D 비용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어닝콜에서 현재 이항 216 모델보다 앞으로 한 3배 정도 레인지가 길어진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면 모터의 향상이건 배터리의 향상이건 소재의 향상이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했겠지만 어떤 부분이더라도 괜찮은 도약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윈푸시, 광둥성의 윈푸시에 생산시설을 늘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조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약 연간 최대 50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략 이 캐파를 600대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해당 시설을 짓게 되면. 그럼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 경영자가 일일이 작은 인베스터들한테도 답변을 해주는 등 열정이 있고 주주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합류하게 된 기업은 다초 뉴에너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2-3년 정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공급업체로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고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크고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약 20% 수준이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 약 35,000톤의 규모를 늘리는 4B 공장까지 완공이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상당히 시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ROE가 최대 16%에서 21%까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계시며 이것은 곧 기업 가치에 대한 멀티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업적으로도 2050년까지 세계 태양광 발전 중 17%를 차지할 거란 블룸버그의 전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9월 22일에 앞으로 중국은 탄소 중립 계획을 실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상당히 파리 기후협약보다도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먼 미래까지도 규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수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아마존이 가진 이커머스 사업부나 AWS 클라우드 사업부까지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마 6, 7월쯤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해서 한때 조금 공부를 짧게 이제 해보면서 이 백신에서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업데이트가 없다면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기에 2021년 6월까지는 최소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수혜 업종인 아마존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꼈고, 이익보다 매출 및 잉여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플라이휠 전략은 메인 동력인 이커머스의 성장과 AWS의 전체적인 성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효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아마존의 2인자 제프의 사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근데 이 제프가 떠나고 나서 데이브 클라크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빠르게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물류 능력을 데이터로 예측하고 맞춰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마디로 풀필먼트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 시기상에 더 적임자로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마존에서 데이브 클라크는 아마존 에어라든지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객의 수요가 증가할 부분임을 데이터적으로 예측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앞으로 풀필먼트 시스템의 능력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마존의 높은 수익성을 담당하는 AWS의 성장세도 앞으로 최소한 2위, 3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개드린 전위 학습을 통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혹은 4위에 알리바바 같은 게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강 혹은 3강 체제는 아마존 AWS가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멤버십 수,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1.5억 정도였는데, 압도적인 아마존 프라임 멤버 수들로 인해서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유리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서 투자하시라고 알려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들의 성향상 그러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각자의 좋아하시는 기업 스타일이나 산업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스타일과 산업이 있는 것이고, 제 시나리오가 있고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너무 좁게만 바라보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발전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상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 사는 버릇을 들이고 있어서 나름적으로 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증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는지를 조금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